퇴근길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기자 김원장입니다. 주말 트럼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총격 사건, 그 여파가 금융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딩 움직임도 아주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채권 시장 움직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DS투자증권의 서혁재 채권운용본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가 모시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 30대 채권운용 헤드가 되셨어요. 네네네. 비결이 뭔지 여쭤봐도 돼요? 비결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일단 실적이 좀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제 채권 운용한 지 14년 차인데 네. 아직 월 단위로 손실 본 적이 없거든요. 14년 동안요? 네네. 운이 좋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젊은 나이에 잘한다 싶으면은 약간 직책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잡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 뭐 프로축구나 해외 축구 보면은 그 손흥민 선수 동생인 해리 케인 있잖아요. 네. 그 선수가 나이도 어린데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로열티를 주면서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저희가 항상 보면은 금융권에서는 증권사끼리 움직일 때 팀 단위, 본부 단위 이동이 많은데 저희 본부가 갑자기 이동을 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회사에서 고맙게도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때 부사장님이 지금 대표님이신데 대표님이 그때 본인이 38에 본부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나이 어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시고 열려 있으셔가지고 네. 기회가 왔던 것 같습니다. 14년 동안 네. 매월 월 기준으로 해서 손실이 없었다면 네. 예를 들어 지난 몇 년 동안은 미국 채권 시장이 아주 네. 요동친 적이 많았잖아요. 작년 가을 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렇죠. 다들 이제 내려갈 길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5% 뚫고 간 적도 있었고요. 그죠? 그렇죠. 미국장 그랬죠. 그때도 손실 안 봤어요? 예, 오히려 그 금리 오르는 22년이 제일 잘 됐고요. 네. 그리고 21년 말에 이제 그때 기준금리 0.5%였는데 네. 그때 저는 금리 올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때 이제 부동산 민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코로나 과잉 유동성 얘기 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친한 형한테 1% 넘었다고 사고 있길래 왜 사냐 물어보니까 채권도 모르는 놈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상해서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약간 근데 저는 금리 올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이제 대선도 있고 선거 때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된 민심이 어쨌든 안 좋은데 과잉 유동성 얘기 나오니까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또 코로나 대비 다른 나라 대비 상황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형한테 내기하자고 했거든요. 기준금리를 2번 이상 올리면 제가 100만 원을 받고 그리고 안 올리면 제가 10만 원 준 내기를 하자고 했는데 덥석한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되게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2번 올렸죠. 그리고 100만 원 받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미국 물가 오르고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쇼장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사람들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60년대생 분들 말고는 아무도 금리 인상하는 거 본 적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오른 거 본 적 있냐. 네. 네. 그때 물어보니까 그 60년대생 말고는 거의 채권 시장이 금리가 내리는 것만 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다 밀리면 사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와 이거는 크게 올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그 해는 1년 내내 춤만 들고 있었어요. 운이 좋았죠 그때. 마침 길게 밀려서. 우리 저 협찬을 못 올려놓고 계시는데 우리 스태프분이 지금 그냥 올려놓으셔도 돼요. 네네네. 네. 그래도 어려웠던 순간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만 꼽아주시면요. 사실 매일매일 힘들어가지고요. 네. 그때 한 번은 제가 웬만하면 그 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일 정도면 플러스 어느 정도 나 있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여유롭게 한 달을 운영해 나가면서 분기 연까지 가져가는데 그때 21년 10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분기로 인센티브 나오는데 25일이 인센티브 나온 날이에요. 그럼 21일, 2일쯤에
이거 내가 유보할지 아닐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 찾아가서 저 20일까지 마이너스인데 이거 마이너스가 좀 생각보다 크다. 저는 그런 마이너스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컸었거든요. 식은땀 흘리고. 네. 그래서 본부장님 찾아갔더니 본부장님이 너는 무조건 플러스 날 것 같은데 막 계속 그 얘기를 한 30분 내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유보는 해주세요 하니까 그래 유보는 하자 이러고 이제 왔어요. 오고 3일 동안 진짜 바짝 열심히 하니까 딱 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좀 그 마지막 줄을 좀 벌어서 좀 잘했죠 그때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살도 한 4kg 빠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랬었어요. 많이 거래할 때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많이 할 때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뭐 방향성 베팅하는 건 많이 하면은 300억 정도 하는 거고요. 네. 보통 기본 수량 50억 정도로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타기라고 해가지고 쌓는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가이익이 났을 때 이제 단가를 높여가면서 매매를 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안 되면 그냥 평단가에 좀 줄이고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가면은 300개까지 가져가고 보통은 50개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알기 쉽게 채권 시장 워낙 어렵잖아요. 알기 쉽게 또 분석도 해주시고 전망도 해주시고 부탁드릴게요. 일단 주말에 정말 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트럼프 후보가 정말 그 시장 채권 시장은 뭐 어떻게 움직임이 있어요? 이게 트럼프가 그 최근에 바이든이랑 대선 토론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바이든이 좀 이상한 소리를 좀 하면서 이제 트럼프 쪽으로 거의 굳어졌다고 나오면서 미국 금리가 바짝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인프라 투자 많이 하고 재정 적자 늘려서 채권 발행을 많이 한다. 그리고 이제 관세 정책도 있고 이민자 안 받고 하니까 물가가 오르겠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받아들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비슷하게 시장이 일어났어요. 보통 그리고 트럼프는 금리 높은 걸 안 좋아하잖아요. 부동산 하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금리를 낮춰라 그런 식으로 연준 압박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채권 시장 연준을 움직임은 없애겠다는 말도 했어요. 예. 없어질까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내리고 물가가 오르면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기준금리가 짧은 기간에 뭐 하루짜리 금리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하루에 가까울수록 더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짧은 쪽의 채권의 금리는 빠지고 그리고 물가나 이런 거 장기적으로 성장률에 이런 거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장기 금리는 오르거든요. 그걸 보통 커브가 선다고 얘기하고 뭐 영어로는 스티프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도 그렇게 시장이 그렇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밀릴 거라 봤는데 밀리진 않고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국채 선물 너무 많이 사가서 또 그걸 금리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 빠진 상황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게 하루짜리인지 뭐 더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국 시장에서 영향은 단기 금리는 빠지고 장기 금리는 덜 빠지는 쪽으로 일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그 장단기 금리차 빠르게 움직여 그러면 이제 그 갭이 좀 좁혀졌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장단기 금리차. 그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왜 이번 사건과 그 트럼프가 총격을 당한 사건과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장단기 금리차가 왜 자꾸 좁혀져요? 네.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죠. 벌어집니까? 네.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 더 벌어지는다고요? 제가 그럼 잘못 이해했네요. 예를 들면 짧은 금리가 4%고 긴 거가 똑같이 4%예요. 예를 들어. 근데 금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4%가 3.9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방향이에요.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4% 4.1이 되죠. 그러면은 두 개의 차이는 0에서 0.2가 되죠. 그러면 금리가 장기 금리 빼기 단기 금리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스티픈이라고 하는 건데 그 트럼프가 됐을 때 왜 사람들이 그 커브 스티프닝을 하느냐고 하면 트럼프는 항상 금리를 낮춰라 압박을 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에 가까운 짧은 만기의 채권들은 이거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게 4%인데 짧은 금리가 1% 2%가 가면 2% 똑같이 보세요.
0이 이게 기준금리라 치고 1년 있고 10년 있어요. 그럼 이거의 영향을 1이 받을까요? 10이 많이 받을까요? 1이 더 받는다. 그렇죠. 1이 더 앞으로 가겠죠. 네. 이걸 내려가니까 잡아당기는 거죠. 네. 근데 10은 상대적으로 덜 받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장기 금리는 경기나 뭐 재정이나 이런 거에 더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 트럼프는 항상 인프라 투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역시 부동산 하는 사람답게. 그리고 국채를 찍어서 뭐 최근인지 예전에 뉴스를 찾아보니까 미국이 디폴트나 좋으니 채권을 계속 발행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발행이 많아지잖아요. 장기 금리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 물건이 파는 게 많아요. 발행이라는 것도 결국은 재정부나 그런 쪽에서 파는 거잖아요. 네. 파는 게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금리는 오르죠. 채권 금리가 올라야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고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고 발행을 많이 하면 금리 내린 쪽에 영향을 받는 쪽은 딸려가고 영향을 안 받는 쪽은 채권 발행 많이 하는 쪽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서 금리가 벌어지는 거죠. 네. 그게 오늘도 일어났고 호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자, 사람들이 지금 미국 채권 금리가 한 단기채가 얼마나 갑니까? 한 4% 초반입니까? 아직도? 4 초반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조금 더 같습니다. 높고, 네. 내린다 하면서 안 내리다가 요 근래 몇 달 동안 많이 내렸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 흐름은 어떤 건가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가 네. 보인다. 가시화됐다 정도로 드디어 이제 보이고요. 9월부터는 연준이 움직일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분명해지면서 뚜렷해지면서 네. 그런 움직임을 추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제일 짧은 금리가 내려가면서 다른 금리를 땡겨가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 물가가 사람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빠지다가 요새 좀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예상치보다. 그리고 고용도 약간 꺾였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물가랑 고용 때문에 그 계속 금리를 못 내리고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한 건데 그게 네. 어느 정도 사라졌고 그러니까 이제 장애물이 없어졌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진짜 인하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다 그런 것 같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6월 17일부터 정확히 수량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10조 이상씩 3년 선물, 10년 선물 샀거든요. 네. 10년 선물 10조. 우리 국제 말씀하시는 네, 거죠? 우리 국제 네. 선물 샀는데 그걸 이제 금리나 베팅에 섞여서 같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채권 금리 내려가는 쪽에 베팅이 많이 들어왔다 보시면 됩니다. 앞서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 간의 TV 토론에서도 이제 트럼프 후보가 워낙 이제 우위를 보이면서도 그때도 일시적으로는 채권 금리 올라갔다 있잖아요. 네. 장이 악재도 다 좀 지나면 다시 네. 금리 인하에 그래서 bad is good, good is 네. good 이란 네. 말 있더군요. 그러니까 나쁜 것도 곧 좋아질 것 같고 좋은 건 더 좋고 다 이렇게 그냥 금리 인하로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 보여요. 호재로 받아들이는. 요즘 시장은 네. 진짜 완전한 악재 아니면 다 좋은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트럼프 죽었으면 안전자산 선호 이러면서 국채 금리 내려가고 주식 빠지고 이런 식으로 났을 텐데 네. 죽진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트럼프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코인 시장 오르고 네. 뭐 돈을 계속 푼다고 하니까 주식도 약간 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금리 내릴 것 같으니까 단기 금리 내려가고 근데 이제 국채 발행은 늘린다고 하니까 장기 금리는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산별로 다 차별해서 다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시중 유동성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네. 금리 자꾸 낮추려고 하는 건 기업인들의 생리고 트럼프 네네. 대통령 그런 의도를 숨기지 않죠. 그죠, 네. 그죠. 연준에 대한 압박도 뭐 네. 본인의 캐릭터답게 시원시원하게 하고. 네. 근데 재정 많이 풀기로 했습니까? 재정 풀어온 바이든이나 민주당 정부를 아주 강도 높게 비난해 왔잖아요. 네. 국채 발행량을 늘리고 재정을 더 푼다고 하지는 않았던 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일단 인프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은 풀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부자 감세를 하잖아요, 거기도.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미국은 계속 재정 적자잖아요. 그런 돈이 없는데 적자인데 돈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면 또 찍어야죠. 결국은 금리도 트럼프가 되면 금리도 낮출 것이고 네. 재정도 결국은 덮을 것이다. 시장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채권 거래하시는 분들 제일 관심사는 어떤 겁니까? 사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 만나도 그렇고 제가 본부장 일 한다고 여기저기 세미나를 하러 다니거든요. 네. 제가 직접 하러 다니는데 그 기관 투자자를 만나도 그렇고 금리 어떻게 되냐 물어봐요. 그 방향을 물어보시는 건데 사실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전부 다 이게 기준금리 인하는 언제 하냐, 그리고 인하하면 시장 어떻게 되냐, 그런 걸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왜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사냐, 이거 우리도 따라가야 되냐, 막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죠. 최근에 우리 국채 외국인들이 잔뜩 사들인 건 그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외국인도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따라갈 거라 생각하고 네. 그거에 대한 베팅이 들어온 것 같고, 실제로 한국은행도 7월에 내리진 않았지만 깜빡이를 켜고 뭐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도 결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고, 그럼 결국 금리가 내려갈 텐데, 그러면은 금리가 내려갔을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볼 때 제일 쉬운 건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돈이 들어온 게 아닌가.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고 있고, 10년 선물 같은 경우는 13만 계약이 제일 많거든요. 네. 역대 제일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 오늘 그걸 넘어간 것 같아요. 정확 그 근처 아니면 넘어갔거나 생각을 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 3년 선물도 거의 뭐 10조 넘게 더 새로 들어왔고, 그런 식으로 베팅이 많이 들어왔죠. 결국은 금리 인하하고 과연 여기서 보험성 인하냐 아니면 추세적 인하냐, 그걸 보는 건데, 지금 들어온 가격에서 만약 얘네가 차익을 보겠다 생각하면 추세적 인하로 간다고 보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기준금리가 높더라도 금리는 계속 내려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고요. 기준금리가 우리 3.5잖아요. 네, 3.5죠. 그렇죠? 네. 내리면 가을쯤에 한 번 정도 시장이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우리 국고채 장기물 같은 경우에 3.1 네. 이 정도 되나요? 제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죠? 네, 그 정도. 오늘이 제가 아까 마지막에 거래한 게 3.17이었거든요. 3.17요. 네, 10년물이. 기준금리보다 한참 낮고, 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미 앞서가서 금리는 내려 있어요. 오래됐어요. 그죠? 네네네. 내릴 여력이 없다는 건 사실은 상식인데 별로. 네. 그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많이 내릴 수 있다면 두 번, 네. 세 번, 미국은 세 번까지도 점쳐지잖아요. 네. 그죠? 네. 올해. 네. 우리 많이 내려봐야 한 번이라는 건 거의 시장의 컨센서스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데 네. 이게 한 번이란 건 지금은 보험성 인하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경기 둔화로 갈 경우에는 추세적 인하로 갈 수 있죠. 만약에 여기서 미국 고용이 꺾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경기 침체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보험성 인하라고 보는데, 실제로 돈의 흐름은 보험성 인하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이상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게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은 가격이 바뀌면은 가격에 따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금리가 내려갔는데 뭔 일 나는 거 아닌가 생각도 약간 있습니다. 네. 뭔 일이 나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네, 네. 맞아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금리가 내려가면 사람은 네. 사실 집값 부동산 시장도 그렇죠. 그쵸.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부장님도 놀랄 만큼 우리 채권 시장에 많이 들어왔고 단기적으로 네.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채권 값이 많이 회복됐다고 표현할까요? 많이 올랐다고 표현할까요? 네. 많이 올랐다고 많이 올랐죠. 네.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채권금리 많이 떨어졌고요. 네. 네, 네. 우리 국민들도 채권 많이 샀더군요. 상반기에 22조인가를 샀더군요. 예, 이게 우리 채권 말하는 거죠? 네, 우리 국고채 말하는 거죠? 네. 국채입니다. 이제 제가 외국 국채를 얼마 샀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체크라는 그 단말기를 쓰는데 거기서 네. 봤을 때 22년 1월부터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날짜로 조회를 해보면 86조를 샀더라고요. 야, 제가 깜짝 놀라 수치죠. 순매수예요? 그쵸. 네. 86조를 샀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그분들이 사신 걸 보면 20-2라고 30년 물 4조 정도 사셨고 네. 19-6이라고 20년 물 그것도 한 3.5조 사신 것 같고 예전에 21-4 뭐 그 전에 2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 시대 때 발행된 저금리 쿠폰 저금리 채권들 있잖아요. 네. 저쿠폰 채권들을 많이 사셨거든요. 그 흐름을 보면 1년 이하의 저쿠폰 채권들을 막 쓸어 담으시고 그리고 20년 이상의 초장기 채권을 많이 쓸어 담으셨어요. 네. 국채의 경우에는 뭐 금융채나 회사채는 대체로 보면은 큰 흐름은 잘 안 보이고 몇 개만 찾아서 보면은 그냥 금리가 높아서 샀구나 정도로 보이고 그 왜 그러냐면 높으니까 내려가겠지 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예금보다 좋으니까 산 것 같아요. 네. 고금리 뭐 예를 들어 뭐 7%짜리 주는 거 최근에 저희 팀장님 한 분이 M캐피탈 7%인가에 개인으로 사셨다 하더라고요. 무슨 채권인데 7%를 줍니까? 그 옛날 새마을금고 들어간 오, 네. 관련된 캐피탈인데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계열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등급이 높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금리 채권인데 그걸 또 사셨더라고요. 안 망한다고. 개인 투자자들은 금리가 높은 거는 금융채나 회사채에 사시고 네. 국채 같은 경우는 딱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 짧은 거는 정말 저쿠폰 채권 그리고 긴 거는 정말 이제 금리 내려가면은 수익률 많이 날 수 있는 초장기 채권을 사신 거죠. 네. 아,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드려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궁금해 하시겠네. 네. 그러니까 이제 초장기 20년, 30년물 사는 건 레버리지가 높으니까 그쵸. 한국인들의 특성상 네. 틀림없이 쉽게 말해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뭐 네. 그만큼 위험하겠지만 그죠? 네. 듀레이션이 많이 남은 걸 산다 이 말씀이시죠? 그쵸. 이건 이해됐어요. 네. 근데 왜 쿠폰 금리가 네. 낮은 네. 그 이자율이 낮은 채권을 사요? 이자율이 높은 걸 사야죠. 아 이자율 높은 게 아니라 시장 수익률은 그렇죠. 뭐 예금 금리보다 낮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속된 쿠폰 금리가 왜 낮은 걸 삽니까? 자, 이게 그걸 이표라고 하는데요. 네. 이표는 발행될 때 정해진 금리예요. 그 6개월이나 3개월마다 한 번씩 이 금리를 주겠다고 약속된 거고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가격에 사든 이 이자는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표라고 하는데 내가 사는 가격은 수익률이고 네. 이건 정해진 이표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세법은 채권의 경우 과세는 이표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표가 1%면 내가 4% 샀든 5% 샀든 내가 4%에 샀으면 이자만큼을 뭐 4% 샀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4% 사도 세금은 1%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거든요. 지금 4% 5% 샀다는 건 수익률 말씀하시는 네, 수익률 거죠? 4% 사도 그러니까 그 채권을 할인해서 샀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뭐 10,000원에 발행될 때 뭐 100원을 주는 게 제가 9,000원에 사서 100원을 받으면 훨씬 좋은 거잖아요. 네.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그 개념인데 예를 들어 예금이 4%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국채를 1%짜리 이표가 있는 4% 수익률을 샀어요. 예를 들어. 네. 그럼 내가 가져가는 수익률은 4% 똑같죠. 여기서 세후 수익률은 우리나라 1%만 내니까. 1% 부분에서만 내는 거예요. 4분의 1에 대해서만 15.4% 이자 소득세를 내요. 그러면은 기자님 보시기에는 네. 4%짜리 예금과 4%짜리 이 채권이 있으면 어느 게 나아 보입니까? 이해했습니다. 그죠? 자, 제가 1억 정도 채권 투자를 했는데 네네. 1억짜리 채권 하나 사려고 했는데 이제 금리가 갑자기 높아져 갖고 이 채권이 네. 뭐 한 5천만 원이 된 거죠. 네네. 그죠? 근데 이 채권이 겨우 이자율은 한 2% 준단 말이죠. 네네. 코로나 전에 발행돼가지고 네네. 2%.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50% 할인된 가격에 샀으니까. 네. 근데 이게 뭐 저 채권값이 오르거나 금리가 다시 낮아지면 네. 그 수익률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네. 정부에 내는 세금은 네. 앞서 약속된 쿠폰금리 2%, 네. 2%만 내니까 그렇죠. 차라리 쿠폰금리가 낮은 걸 사게 된다. 네. 그리고 저희가 세금이 이자 소득세 말고 네. 금융종합 소득세라고 하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네. 거기 보면은 배당이나
이자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를 합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2천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낼 거예요. 40% 50% 네. 정도 세율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 4%짜리 예금 넣어봐야 2%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 1%짜리 쿠폰을 구하면 4%짜리 샀는데 나는 1%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돼요. 네. 그럼 세후가 이게 3.5가 되는 거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예금은 2%밖에 안 주는데 얘는 세후가 3.5예요. 그럼 얘가 얼마 더 내려가도 얘가 훨씬 세후 수익이 이득이잖아요. 그러면은 국고채가 예금보다 당연히 금리가 낮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이득이니까 이걸 사시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참 금융투자 시장이라는 게 아까 2021년부터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 네. 얼추 계산했더니 80 몇 조 원, 4조 원인가 순매수했더라. 예, 22년부터 그냥 22년부터. 해봤고요. 네. 아, 그러면 네. 이익이 났어요? 손해 났어요? 우리 투자자들이? 그 엄청 출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3, 4개월 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이익 났어요. 그죠? 그렇죠. 네, 채권 시장도 2022년부터 많이 들어왔으면 우리 네. 국민들이 네. 우리 국채 시장에 네. 이익 봤어요, 손해 봤어요? 거의 다 이익이시지 않을까요? 그래요? 예, 그 난리가 났는데 중간에. 지금 3% 정도잖아요. 국고채 금리가. 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제 기억에는 2% 후반도 아니고 3% 넘어가면서부터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네. 그럼 일단은 내가 산 수익률보다는 무조건 가격이 낮을 것 같은데, 높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이 제 기억으로는 네. 국채 금리가 3% 넘어가면서부터 1조, 2조 하다가 4% 가면서 3조 넘어가고 그런 식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21년 한 8, 9월 정도부터 가끔씩 개인 투자자분들 상대로 수업을 갔었거든요. 갔을 때 이제 이런 거 보여주면서 개인들이 채권 관심 갖고 계신다, 이런 거 뭐 있으시면은 사도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가 아마 2% 후반이나 3% 넘었을 때 같거든요. 네. 21년 때는 별 관심 없으셨고 22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뭉칫돈이 들어온 거죠. 추이를 제가 지금 볼 수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1조, 2조 하던 게 3조, 4조가 되고 그런 식으로 막 들어왔거든요. 금리만 오르면 많이 들어와요. 저도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하나는 기억해요. 네. 우리가 그때 금리가 막 올라갔지만 네. 이 금리 금방 내려가겠지. 네. 그 정도는 예상을 했죠. 네.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 갈지도 몰랐습니다. 네. 고금리가.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미국 국제시장. 네. 그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 가을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데 사실은 그때도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물렸고, 미국에 정말 내놓으라 하는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도 네. 채권 금리가 뭐 5%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 이 SNS에 이 채권 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뛰어내리는 밈 같은 거 네네네. 또 많이 봤고, 정말 시장이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때도 예측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모두가 다 금리가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네. 심지어 미국의 컨센서스는 지금 9월 금리나 한 차례는 거의 100%에 수렴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모두가 한 방향을 볼 때 가장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저 증시에서? 그렇죠. 네. 그 본부장님 보실 때 남은 변수 뭐가 있어요? 지금 채권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먹을 것만 남았거든요, 솔직히. 네. 그죠? 네. 이제 금리 인하하면 먹기만 하면 돼요. 네. 그렇지만 이런 위험을 대비해라.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금리를 내렸는데 네. 시장 금리 안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이미 반영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네,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 보통 이제 기준금리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3년 국고채 3년 기준으로 기준금리 대비해서 10bp 정도면 보통 그냥 정상적이다 생각하는데, 지금은 오늘 아까 065였으니까 3.5 대비해서 43.5bp가 내려가 있잖아요. 이 정도면 사실상 기준금리 2번 정도 반영한 거거든요. 네. 한 번 내리면 네. 25bp니까요. 네. 그럼 2번 내려도 안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게 추세적 인하로 더 간다 생각하면은 갈 수도 있고, 뭐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 생각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모든 게 유동성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됐는데, 트럼프가 말은 했는데 해보니까 이거 쉽지 않겠다 생각해서 갑자기 국채를 발행을 좀 줄여버리고 돈 풀기를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금리는 올렸는데 재정은 풀어서 계속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실제로 금리 인하가 일어나고 반대가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확률적으로 높진 않지만 항상 이게 모두가 고하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항상 그때 이제 같이 가다가 잘 도망 나오는 게 중요한데 쉽진 않잖아요. 그게 이제 나올 때 일단 지금 나갈 사람은 별로 없어 보여요. 예, 그죠? 지금은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금리 인하를. 그렇죠. 다들 목 놓아서 기다린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막상 인하가 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같은 거 20배 났어요. 네. 그런 상황이 저한테는 오지 않았지만 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 얼마나 팔고 싶을까요? 근데 그 타이밍을 잴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막 수익률 10% 20% 오르면 팔고 싶어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얼마나 팔고 싶을까? 그럼 갑자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상 인하도 했고 디데이를 인하로 잡았으면 좀 줄이던가 할 수도 있고, 막상 인하했는데 금리가 안 내려가면 또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또 팔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부모님하고 대화하면 조금 쉽게 좀 수줍어하시면서 또 설명 잘하신다고 그러더니 정말 그러시네요. 되게 수줍어하시는 것처럼 하시면서 할 말 다 하시네요. 아, 귀에 쏙쏙 긴장해서요? 들어오고. 네. 사실은 네. 저야 채권시장 문외한이지만 세상이 그렇잖아요. 프로야구도 네네네. 이제 올 뭐 9월부터 일선발 돌아온다. 아, 네네네. 일선발 돌아오면 정말 일선발 돌아와서 10승을 올리느냐. 네. 세상에 꼭 이렇게 우리가 예측한 것처럼 되지 않은데. 그쵸. 자, 우리가 기준금리 3.59, 10월쯤에 우리 금통위가 한 번 더 내려서 우리 네. 시장만 봐도 네. 3.25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한 번 네. 내리면. 네. 근데 뭐 지금 시장 금리는 3.1이라고 하셨죠. 네. 3.1 조금 넘죠. 3.1에서 네, 3.2 10년 차이죠. 3.17이고. 그죠? 네. 물론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뭐 시장은 뭐 늘 앞서가는 거고요. 그죠? 그쵸. 네. 또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일이고. 네. PF라도 하나 터져준다면 뭐 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더 내려갈 그쵸.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그 금리를 보험성으로 내리는 것 같다. 네. 이 말은 네. 다들 내리는 걸 간절히 바라니까 이쯤에서 내릴 명분도 있으니까. 네네네. 예컨대 실업률이나 인플레도 뭐 수치상으로는 이제 내릴 만큼 왔잖아요. 그죠? 그쵸. 네. 네. 그래서 내리는 거다. 네. 실제 경기가 진짜로 무거워지면 그런데 그건 아니고 전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쵸.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자일 경우 채권 시장은 훨씬 좋아집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정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요. 만약에 보험성 인하가 아니라 추세적 인하로 간다면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최근 10년 동안에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낼 때 한 번에 시원시원하게 내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그걸 위기의 전이를 막자. 최근에 얘가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 때 딱 네. 위기가 생기니까 5에서 1까지 내리죠. 막 긴급 금통이 우리나라 열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금리를 확 내려버렸잖아요. 예전에 위기에 늦게 대응해서 그런 것보다 내가 위기면 확실히 이걸 정리하고 기선제압하고 빨리 없애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채권 산 사람들은 정말 좋죠. 가만히 들고 있는데 그때 예전에 저금리 불과 몇 년 전이죠. 저금리 시대에 금리 2%만 준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잖아요. 그런 게 또 재현될 수 있는 건데 나는 4% 5%짜리 채권을 갖고 있어.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추세적 인하로 가려면 정말
고용이 많이 꺾이고 전체적 경제 성장률도 많이 꺾이고 그렇게 돼야 될 건데 지금 현재는 경제 성장률 그렇게 막 꺾이고 이러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만 해도 뭐 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니까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만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리까리한 건데 성장률만 보면은 인하가 맞나 싶지만 내수 이런 거 보면은 인하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그런 식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다 이제 아직까지 아리까리한 상황인데 추세적 인하를 가는 상황이 오면 정말 과감하게 금리가 많이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보다 우리가 더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미국은 일단 많이 금리를 올려놨고요. 그걸 떠나서 네, 우리는 가계부채라는 또 네. 아주 독특한 변수가 있는데 유독 또 금리 인하 앞두고 가계부채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이것도 상반기에 한 네, 20조 이달 들어서만 1조 원 넘게 지금 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움직이면서 네, 네. 아마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는 이걸 제일 눈여겨 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번에 금통이 막말로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 그건 매우 낮나요?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네. 확률적으로 높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생각이 강하게 들면은 채권을 살 수가 없잖아요, 일단. 네. 근데 일단 저희가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죠. 그 정부 기조는 부동산 주식 부양 쪽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내수 경기가 안 좋은 명분도 있고 물가도 마침 빠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느니 정부 정책에 거슬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경계는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따라갈 거라 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이례적으로 이제 금통위 간담회에서 총재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창 총재님이 가계부채 서울 부동산 얘기를 하시면서 가계부채 얘기를 하셨잖아요. 전반적으로 일단 정부는 부양을 하는 쪽인 것 같고 신생아 대출이든 그런 식으로 어쨌든 대출을 풀어주면서 부양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수도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과연 스테이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이창용 뭐 흔히 창 드래곤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왜 드래곤이겠어요? 할 수도 있는 물론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마음이 복잡하겠죠. 근데 이번에도 보면 정책 공조 지금 네. 말씀하신 정부와의 정책 공조에 네. 대한 메시지도 띄우고 네. 네. 뭐뭐 할 상황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 네. 이렇게 표현했고 네. 그러면서 그런데 집값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 네. 이렇게 사실은 저는 균형을 잡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집값 계속 올라가고 가계부채 올라가면 나 못 내려. 라고 정부나 네. 시장, 특히 저는 정부한테 한 말인 것 같고 제대로 네. 잡아 정책금융 네. 그만 풀거나 또 뭐 예를 들어 스트레스 DSR 같은 거 그 왜 풀어줘. 그렇죠. 이런 말로 저는 들렸어요. 근데 중앙은행장의 말은 정확하게 해석이 되면 안 된다면서요. 네. 그 그린스펀이 한 말인데. 네. 네. 어쨌든 본부장님 생각은 미국이든 우리든 네. 추세적으로 계속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특히 우리는 네. 아니고 단지 그 표현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보험성 인하다. 네. 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현재는 그렇게 보이고요. 네. 근데 외국인들 포지션은 이게 보험성 인하가 아니라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걸 생각하고 하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잔뜩 들어왔다.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슈가 WGBI라고 그 주식으로 치면 MSCI 지수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채권 지수에 편입되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런 9월 발표인데 아마 9월은 좀 힘든 것 같고 정부에서는 이걸 되게 중점 과제처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3월 정도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비해서 미리 들어오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선진 지수나 그런 식으로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담아야 되는 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금리나 더하기 전에 사자 이런 게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급 여건도 좋고 전체적으로도 전 세계가 인하 분위기고 이러니까 이제 편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인하를 하면 자기들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으니까. 네.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 금리 인하 쪽으로 베팅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아 솔직히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오는 때 따라는 갔는데 네. 이러다 말겠지 왜 사지 하면서 일단 보통 사곤 있거든요. 근데 왜 또 사지 하면서
좀 팔았다가 아닌가 보다 또 사고 이렇게 계속 그러고 끌려다니는 거죠 지금도. 근데 계산을 좀 누적을 해보니까 너무 많이 샀더라고요. 와 이건 진짜 세게 들어왔다. 이거는 웬만한 자신 없으면 못 들어올 텐데. 그리고 또 길게 보면은 외국인 형님들이 맞거든요. 형님들이 잘해요. 저희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가끔 이제 신입사원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엄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 몇 명 빼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외국인이 다 가져갔어요. 보면. 네. 아마 얘네들 정보도 있고 전체 조직력도 있고 자금도 있는데 아마 그런 게 저희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조금 더 훨씬 더 뭔가를 보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외국인들이 우리 경기를 더 무겁게 보고 특히 네. 우리 경기의 전망이 네. 나쁘다 쪽으로 베팅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도 보여지죠. 이 정도 베팅이 들어왔을 때 얘네가 수익을 내려면 정말 추세적 보험성 인하보다 더 추세적 인하에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경기가 꺾이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면 뭐 주식을 팔면서 채권을 하면 또 약간 더 그럴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건. 그래서 일단은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여기서 포지션을 털 수도 있어요. 뭐 손해를 보면 털 수도 있고. 네. 한데 일단 계속 사는 걸 보면은 그 많은 수량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량을 쌓으면서 역대급 포지션을 가져가는 걸 보면 뭔가를 받지 않나 생각 때문에. 네. 본부장님 하신 말씀 중에 금리가 내려도 자산 가격 안 올라갈 수 있다. 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떤 경제 지표나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얼마 정도 반영이 되었을까를 보는데요. 지금 뭐 자산 전부 다 보면 금리나 되겠지 하고 계속 사면서 밀어 올린 거잖아요. 일단 유동성이 많기도 하니까. 네. 돈이 한 곳에 계속 몰리잖아요. 몰리는 데만. 그러니까 일단 유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뭔가 하는데 실제 유동성을 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약간 내가 수익이 많이 났으면 트리거처럼 좀 파는 시점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개로 보는데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이나 아니면 미국 대선 그 두 개 이벤트 정도까지는 갖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아닐까 싶고 상식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주식을 떨어뜨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유권자들이 표를 주지 자산 가격이 내려간 상태에서 표를 주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네. 집권당에. 통계로도 좀 나오더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풀든 어쨌든 뭘 만들어내든 해서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관건인데 일단은 그 이벤트 해소로 가지 않을까. 또 추가적으로 돈을 들어온다는 신호가 없으면 그 정도에서 일단 접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미국 이건. 시장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전 연준 부의장 뭐 클라리다인가요? 거기서는 네. 정말 채권 금리가 역대급으로 높다. 네. 그건 우리도 아는 거고요. 그죠?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다. 네. 연준은 뭐 우리랑 지배구조가 달라서 그런지 연준 부의장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대놓고 말해요. 채권 뭐 금리 더 내려갈 거다 이 말이죠. 네. 이 부분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변수와 함께 미국 채권 시장, 미국 채권 금리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금리 전망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얘기가 채권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하고 채권 비중을 만약에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은 채권을 좀 늘려야 됐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만 봤을 때 채권을 사서 이게 금리가 내려간다 오른다에 대한 예측은 제가 못할 것 같고 네. 현재 전체적인 흐름과 외국인들 우리나라의 포지션을 보면 더 내려가는 흐름인데 얘네가 언제 꺾을지 모르니까 그 실제로 뭐 인하가 추세적으로 경기가 꺾이면 추세적 인하를 가는 걸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국내 주식도 좀 오르긴 했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오른 데 비해서는 터무니없지만 미국 주식 같은 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채권 가격은 금리가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졌을 거고. 제가 차트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네, 네. 요거 차트 보시면 올려주실래요? 이게 체크해서 가져온 건데요. 파란색이 미국채 10년 가격을 해놓은 차트고요. 네.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다우종합 지수인데요. 보시면 차트상으로도 주식은 엄청 올라 있고 채권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죠. 네. 저 시계열이 지금 몇 년부터입니까? 제가 잘 안 보여서. 12년부터로 나오는 네, 10년 정도 보면. 네. 네. 이게 원래 금리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헷갈려 하시니까 이제 가격 있는 걸 네. 있길래 하나 가져온 건데 보시면 일단은 두 자산이 전통적으로 비중을 바꿔가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식을 한 사람들이 다 이득을 받고 채권 한 사람들은 뭐 금리 오르기 전에 했던 사람 은행 하나 망하기도 했었잖아요. 실리콘밸리 망하고 살아남았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네네네. 살아남으셨는데 네. 근데 저 보시면은 이게 빨간색으로 여기 20년 코로나 때 보시면 채권 가격하고 주식 방향이 완전히 꺾여서 반대로 나가죠. 네. 저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파란색이 채권 가격이 오른 거고 빨간색이 주식이 빠진 거죠. 네. 2020년. 20년 코로나 네. 사태 때. 뭐 급격하게 벌어지네요. 그죠? 네, 그렇죠. 왜 그러죠? 그때 금리 인하 때도 아니고. 저 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네. 전- 리스크가 확 번질 네. 때. 안전자산 선호로 네. 금리 인하, 미국은 금리 인하를 긴급하게 하고 네. 채권 가격이 올랐을 거고 주식은 저렇게 빠졌잖아요.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내가 채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랄까. 뭐 횡재인가요, 그럼? 바꿔서 주식 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저희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네. IMF 때 내가 현금이 있었으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똑같죠. 코로나 때 현금 있었으면 주식 샀으면 다 자산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뭘 샀어도 올랐을 겁니다. 그죠? 저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가격 차이도 많이 벌어져 있고 네. 그리고 정말 지금 우리 국내에 들어있는 외국인 채권 투자자들 현물 하시는 뭐 IR 수합 하시는 분들의 베팅이 맞다면 네.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주가는 떨어지거나 네. 채권값은 오르거나 해서 네. 만날 수 있는 그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표 가지고 채권값과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의 표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네. 다우존스 지수의 지난 2년 동안의 움직임인데 보면 2020년만 해도 급격하게 주가는 떨어지고 채권값은 올랐지만 지금 다시 이제 주가는 계속 꾸준히 올랐고 그 이후에 채권값은 꾸준히 떨어지다가 이제 뭐 겨우 오름세로 전환했다 할까요? 이런 상황인데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저 격차는 줄여지거나 언젠가는 만날 것이다. 한 번은 만날 겁니다. 그게 몇 저게 년이 만약에 걸릴지 몰라요. 30년 정도로 늘려놓으면 어떻습니까? 보통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면은 비슷할 거예요. 비슷해요? 예. 네. 연물로 금리 눈에 확 차이는- 들어오는데요? 금리는 뭐 연물별로 이제 10년, 30년이 뭐 스프레드 차이가 나는 거지 방향은 크게 안 바뀌거든요. 네. 그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주식을 좀 갖고 있었는데 이제 보통 채권을 배당주로 비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보시면 제가 보통 배당주로 불리는 게 KTNG랑 KT잖아요. 네. 제가 그 두 개를 다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KTNG를 8만 5천 원쯤 사가지고 들고 있었어요. 배당 한 6% 나온다고. 담배는 죽을 때까지 피니까 이 사람들 못 끊을 거다. 계속 사라고 친구들이 얘기해서 샀거든요. 근데 막상 코로나가 된 게 6만 5천까지 빠지더라고요. 이 차트 갖고 왔는데 네. 이게 KTNG랑 이거 미국 금리인데요.
아마 이거 30년 금리일 거예요. 네. 저기 급격하게 빠진 거 보이시죠? 네. 20년? 저 때 채권 금리가 저렇게 빠졌으면 3.5에서 뭐 0.5까지 빠졌잖아요. 30년이면 저게 한 가격으로 한 50% 60% 났을 거예요. 네. 못해도. 손실이. 네, 그러면은 근데 저는 KTNG도 채권랑 똑같다 생각하고 샀었는데 KTNG도 주가 보시면 저 6만 5천 원까지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주도 저런 상황이 왔을 때 대안이 좀 덜 빠지는 건 있지만 안 빠지진 않잖아요. 네. 저 상황일 때는 채권을 들고 있었으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횡재죠. 그래서 이제 주식하고 채권 비중 가져가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아까 차트 보셨듯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게 KT도 똑같죠? 바꿔주신 건가요? 예, KT도 똑같아요. 똑같네요, 진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배당주랑 채권의 차이는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배당주가 매년 별일 없으면 채권 수익률보다 배당을 많이 받으니까 매년 가는 게 좋지만 네. 가끔 횡재할 수 있다. 배당주도 결국 네, 내릴 땐 다 같이 내린다. 그쵸. 네. 덜 내리고 더 내리고 차이일 뿐이지. 네. 피하지 못하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아까 클라리랑 네. 전연준 그분 부위원장. 말이 네. 아까 그 우리한테 들어왔던 그 외국인들하고 같은 생각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일어나면.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이거는 포트폴리오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30년 국채 같은 거 4%면 좀 사시라고 막 얘기를 해요. 네. 뭐 30년 채권 4% 사놓고 뭐 한 10년에 한 번씩 뭐 이벤트 생기면 그때 저 바꾸고 주식 사시면 될 거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사놓고 하면 가끔 저런 거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기회가 또 오는 거죠. 얼마에 한 번씩 모르겠지만 요새는 위기가 왔다가 뭐 호황이 왔다 그 주기가 빨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 같으면 10년에 한 번씩 오던 위기들이 더 빨리 왔다가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네. 저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죠. 비중을 가져가는 게. 이제 표로 보여주시니까 네. 정말 한눈에 들어오네요. 네. 네. 저건 이제 내가 횡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때 사실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현금은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보다는 제가 그래도 좀 더 나으니까 채권이 훨씬 낫잖아요. 저럴 때 이제 네. 국채금리가 확 내려가지고 횡재를 네. 할 때 네. 채권금리가 회사채든 네. 단기채 지고 있는 분들보다는 듀레이션 긴 장기채 들고 있는 분들의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걸 좀 설명을 좀 쉽게 해주시면요. 자, 예를 들어서 네, 이게 채권의 수익은 이자 차이에서 나오는 거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자, 우리가 1년짜리 채권을 갖고 있어요. 상대적인 건데 내가 5%인 세상에서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이 5% 샀어요. 네, 근데 세상이 4%로 바뀌었어요. 그럼 나는 1%에 대해서 이득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반대로 5년짜리 샀어요. 5년짜리 5%를 샀는데 네. 4% 세상이 왔어요. 그럼 나는 매년 1%씩 합쳐서 5%. 네, 1년씩 가잖아요. 네, 근데 이걸 기자님 보세요. 5년 뒤에 내 갖고 있는 돈이 가치가 지금 1이면 똑같이 1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버는 수익은 현재 가치라면 5보다는 약간 작은 거죠. 그러니까 1% 바뀌면 5%보다 작게 움직이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30년짜리 갖고 있어요. 30년 5%를 샀는데 네. 4% 세상이 왔어요. 그러면 일단 거기서 30년 내내 먹는 거, 1%씩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30보다는 작겠죠. 움직이는 비율이. 네. 그럼 30%는 아니겠지만 뭐 얼추 20%는 그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네. 초장기물을 샀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죠. 반대로 손실도 똑같은 경우죠. 네, 약간 채권 같은 건 그러니까 비대칭적이긴 한데 네, 금리 빠질 때 수익이 더 많이 나거든요.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뭐 이제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식 한 60%, 네. 채권 한 40% 정도 네. 운영한다고 이렇게 말들 하시잖아요. 네. 본부장님이 이제 채권 하시는 분이지만 네. 채권 한 60%, 네. 주식 한 40% 정도 운영하면 좋겠다 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그거는 이제 네. 아무래도 미 증시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고 네. 또 금리는 또 시중금리는 인하를 앞두고 있고 네. 그런 배경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아까도 보셨지만 네. 행제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포트폴리오를 좀 채권 네. 비중을 늘리자. 네, 어느 정도는 그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제가 맞출 수가 없고 제가 맞출 수 있으면 제가 우리나라 1등 부자예요. 그건.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뭐 저는 6대 4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지금 채권이 없으시면 뭐 10%, 5%, 10%라 조금 넣어두시면 네. 이게 만약에 계속 주식이나 부동산이 계속 오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 약간의 위안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 진짜 좋으면은 좀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또 새로운 기회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비중을 가져가는 게 현 상황에서는 주식 채권 대비해서는 네. 좋은 것 같고요. 뭐 채권을 지금 사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냐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모르겠다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조금 채권을 비중을 좀 보통 없으실 거예요. 이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한국이랑 미국 금리 차가 예전에는 크지 않았고 미국채가 더 낮은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역대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채를 사는 게 좋은데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것도 만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안 만날 수 있지만 결국 만날 거라 10년에 한 번씩 만날 것 미국 같은데 국채 금리와 우리 네. 국채 금리. 네. 네, 그것도 아마 있을 여기 있네요. 네. 이게 미국 채권하고 우리나라 30년 채권 차이인데요. 네. 이게 보시면 거의 130bp 차이 나잖아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은 미국 금리가 낮을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한국 금리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네. 뭐 정책도 있고 뭐 경기도 있고 다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간 건데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들고 조금이라도 수익 많이 나고 가능성 있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럼 미국채를 사야 되는데 근데 미국채를 살려고 보니까 환율이 1380원이에요. 또 이제 해외 채권을 사면 환율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1500원 가면은 환차익도 먹을 수 있지만 1200원 가면 환차손이 나죠. 그러면 손실 보잖아요. 채권 네, 하겠다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엔화가 제일 싸졌잖아요. 그래서 엔화 베이스 된 미국채를 사는 게 좋아 보이고 실제로도 일본이 지금 7월에 인상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 외환 시장 보면은 이자율 차이 많이 나면 그 환율도 바뀌는데 네. 이자율 차이가 좁혀지면 환율의 흐름도 바뀌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넣으시면 이것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엔화 표시된 미 국채 살려면 뭐 증권사 가면 됩니까? 아니면은 예, 그런 ETF도 있습니까? 예, 일본 시장에 상장된 이유기하나 ETF가 있는데요. 네. 그거 사시면 정석은 엔화 환전해서 그걸 사시는 거고 퇴직연금에서 KB스타랑 에이스에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거 하셔도 되고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요. 시간이 다 됐는데 네. 그래도 오늘 채권 설명해 주셨으니까 채권 값이라는 게 계속 떨어지더라도 주가는 계속 떨어지면 어느 날 회사 망할 수도 있고 뭐 네네네. 매매가 정지될 수도 있고 네. 채권은 어쨌든 만기되면 그때마다 계속 이자를 받는 것이고 만기되면 원금도 돌려받는 거잖아요. 네. 채권 투자의 장점 끝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요. 채권 투자의 장점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정성은 뭐 국채의 경우는 당연히 있는 거고 뭐 좋은 회사를 고르면 당연히 그것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듀레이션에 따른 뭐 만기에 따른 금리 베팅을 잘하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횡재도 나올 수 있고
안정성 플러스 횡재 가능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 DS투자증권 서혁재 본부장과 함께 채권시장 동향 또 채권시장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